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언제 처음 콩깍지가 벗겨지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님은 결혼하자마자 콩깍지가 벗겨지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오만정이 다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게는 초등학생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들은 다들 말 안 듣는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난리였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제게는 아들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해도 너무한 게 살면 살수록 저를 아내로 생각하기는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사실 저와 남편 사이가 대면대면해진 건 꽤 오래됐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그랬어요.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이 있으니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이제와 탓해봐야 뭐 하겠어요. 이게 다 제 잘못인걸요. 남편은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상하고 살가운 남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남편이 너무 좋아서 쫓아다녔거든요. 제가 근무하던 미용실 건물에 학원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은 거기서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어요. 가끔 제가 일하던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왔었는데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말이 없는 게 딱 제 스타일이었죠. 거기다가 제가 머리를 자르는 동안 남편은 항상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제 눈에는 그게 지적으로 보이는 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당시에 제 눈을 아주 세게 찔러주고 싶네요. 정신 차리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매일 제가 먼저 연락도 하고 데이트 신청도 제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큰둥해하면서 꼭 늦지 않고 나왔어요. 그때는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심드렁해 보이면서도 챙겨줄 때는 잘 챙겨주는 게 츤데레 같았거든요. 저희는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콩깍지가 아주 제대로 씌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뭘 해도 다 멋있어 보였거든요. 심지어 누가 남편을 뺏어가기라도 할까봐 저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결혼하자는 말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나 늦둥이 외아들이야. 어머니는 벌써 칠순이 다 되셨고 아버지는 몇 년째 암투병 중이시라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 그래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 게 다 무슨 상관이야. 우리 둘이 결혼하면 부모님도 당연히 가족인데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그때는 정말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제 사이가 단단하면 그런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제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서울 남자에 대한 지독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땅끝마을 아세요? 제가 바로 그 동네 출신이에요. 그 먼 곳에서 굳이 전문대에 입학하면서까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서울 남자와 결혼해서 무조건 서울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드라마를 워낙 좋아했었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들은 다 잘생긴 서울 남자잖아요. 당시에 매일 보던 주변 남자들은 다들 다 사투리를 심하게 써서 그런지 저는 서울말을 쓰는 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남자들이나 그런 거지 실제 서울 남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걸 저는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대학에 오고 나서야 말이죠. 그래도 저는 서울이 좋았습니다. 항상 시끌벅적하고 어디를 가도 사람이 많은 게 딱 저와 맞았어요. 저는 평생 꿈꿔왔던 서울에서 혼자 산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원 없이 펑펑 놀았죠.
고향에서 부모님이 힘들게 농사지어서 보내주신 돈으로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더 심각했던 건 저만 취직을 못했더라고요. 매일 같이 놀던 친구들은 다 취직을 했는데 말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좋은 데에 취직하라고 그 먼 서울까지 보내놨더니만 취직은커녕 다들 딴다는 자격증도 하나 없이 놀고만 있으니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이냐고요. 네가 3년 동안 가져간 등록금에 월세가 얼만데 아직도 취직을 못하면 어떡해. 계속 그렇게 돈만 축낼 거면 그냥 다시 해남으로 내려와서 아버지 배추 농사나 도와. 엄마, 나 서울에서 대학 나온 여자야. 내가 왜 배추 농사를 해? 난 엄마처럼 그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는 절대 배추 농사는 안 할 거니까 다시 내려오라는 소리 좀 하지 마. 2년이? 서울물 좀 먹었다고 엄마를 무시해? 그래, 너 잘났다. 다음 달부터는 월세도 안 붙일 거니까 잘난 대학물 먹은 네가 알아서 해. 제가 너무 놀기만 하느라 정신줄을 내려놓았는지 철이 없어도 아주 단단히 없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그날 이후 생활비를 한 푼도 안 보내주셨어요. 취직할 때까지는 전화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서울에서 살기는커녕 밥도 굶고 월세도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서울에서 버티고 싶었습니다. 하루빨리 직장을 찾을 방법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학점도 별로라서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제가 그나마 타고난 게 손재주는 좀 있는 편이라 기술이라도 배워보자 싶었죠. 저는 그렇게 미용실에 취직하게 됐어요. 실습생부터 시작해서 몇 년 바짝 고생했더니 어느새 실장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이 되면 뭐 하겠어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루빨리 제 가게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제 가게를 차리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악착같이 일했어요. 일만 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드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남편은 떡집 외아들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시장에서 오랫동안 떡집을 해오신 분들이었죠. 남편 말대로 시아버지께서는 몇 년 동안 암투병을 하셔서 남편은 집에서 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리 떡집을 오래 해오셨다고 해도 장사가 그전처럼 잘 되지 않아서 남편이 아버지 병원비를 대느라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결혼을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미용실을 차리려고 모아놓았던 돈으로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과 너무 결혼하고 싶기도 했고 서울살이에도 지쳐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너무 좋으니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재는 거 없이 밀어붙였죠.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결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서울 사람들은 다 이런가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시고 나서는 별 말씀 없으셨어요. 애들 가르치는 선생이면 머리는 좋을 테니까 처자식 굶기지는 않겠다고 딱 한마디 하셨죠. 시부모님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인사 갔더니 무슨 제 호구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회사 면접이라도 보러 온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에 비해 빠지는 게 너무 많네. 대학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전문대를 나왔으면 회사라도 좀 탄탄한 데를 다녀야지. 그게 아니면 집안에 돈이라도 많던지.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남편과 뭐 하나 맞는 게 없다면서요. 엄마는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능력 살려서 열심히 일하면 되죠. 저 그런 거 따지고 여자 만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 네가 나 닮아서 순하고 착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지.
이 애미 봐라. 그래서 이 나이까지 쉬지도 못하고 떡집까지 하면서 너희 아버지 간병하잖아. 당신은 예비 며느리 데려다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가야, 신경 쓰지 마라. 저 사람이 괜히 외아들 장가 보내려니까 아쉬워서 하는 소리니까. 네, 괜찮습니다. 준영 씨 대단한 거야 저도 알아요. 대학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애들도 잘 가르쳐서 유명한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는 거 저도 아는데요, 뭐.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희 부모님도 아마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의뢰에 그러시듯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며 남편을 치켜 세워줬습니다. 옛 어른들 말이 여자는 무조건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랑 결혼해야 편하다는 말이 있죠.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야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 제가 먼저 고백해서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제가 밀어붙이다시피 한 탓인지 저의 결혼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참 많이 외로웠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내내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들으면 분명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뻔하니까요. 저희 남편이 남들보다 많이 예민한 편이에요. 잠기가 워낙 밝아서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못 잔대요. 저도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 처음엔 많이 당황했죠.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방을 아예 따로 쓴다는 게 말이 돼? 불편해도 이제 부부니까 적응해야지. 자기한테는 너무 미안한데 내가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누구랑 같은 방을 써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랑 한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어. 아무리 당신이라도 한 방 쓰는 건 불편해.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 결혼했으니 거기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위해 노력해줄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았어요. 불편해도 좀 참아. 난 당신이랑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건데 이게 무슨 부부야, 룸메이트지. 꼭 같은 방 써야만 사이좋은 부부는 아니잖아. 난 서로 각자의 공간도 존중해주는 게 부부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가 생각한 결혼 생활과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남편의 지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기야 했지만 제가 참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신혼 초에 살던 집은 방 2개짜리 빌라였는데 남편은 결국 자기 생각대로 각자 방에 싱글 침대와 옷장까지 설치하고 방을 따로 썼습니다. 이건 무슨 부부가 아니라 친구와 하숙하는 느낌이었죠. 함께 거실에서 영화를 보다가도 잘 시간이 되면 잘 자라고 인사하고 각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게 뭐냐고 이상하다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연애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다고 했어요. 남편은 함께 살면 살수록 제가 모르던 모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계산이 철저하고 공평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처음으로 공과금이 나왔길래 남편에게 앞으로 생활비와 돈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때까지도 생활비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상의를 한 게 없다 보니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각자 장을 봐왔어요. 외식하게 되면 데이트할 때처럼 서로 돌아가면서 계산하고 그랬죠. 이제 결혼한 지 한 달이 다 됐으니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돈 버는 족족 쓸 줄만 알았지 제대로 된 돈 관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결혼 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장 역할을 하기도 했고
명색이 수학 선생님이니 저보다는 낫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 생각대로 역시나 철저했어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게 수입과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을 싹 정리해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말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적었어요. 그런데 제가 적어온 지출 내용이 남편은 다 마음에 안 드는지 거의 1시간가량을 남편에게 모진 소리만 들었습니다. 친정 용돈 50만 원, 직원들 간식 30만 원? 외식비 80? 당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돈 펑펑 써가면서 산 거야? 이러니 매달 400만 원 넘게 벌면서도 지금까지 월세 산 거지. 우리 앞으로 아이도 낳고 집도 사려면 절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면 안 돼. 물론 제가 알뜰하게 살아온 건 아니었지만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쓴 건데 이게 혼날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혼 전에 남편은 모아둔 돈도 없어서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한 건데 남편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 용돈이랑 직원들 간식은 줄일 수가 없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건데 결혼했다고 이렇게 싹 끊어? 누가 다 끊으래? 우리는 이제 부부니까 뭐든지 공평하게 하잔 말이지. 당신이 친정에 50만 원 용돈 드리면 나도 똑같이 우리 집에 50만 원 용돈 드릴 거야. 그리고 생활비랑 적금도 똑같이 내고. 그때는 당연히 남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살다가 불편한 게 생기면 다시 상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어디 그런가요? 어떻게 항상 칼로 무자르듯이 공평하게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인데 서로 양보할 게 있으면 좀 양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우면서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면에서 제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정말 뭐든 똑같이 반반 나누려고 했어요. 치사하다고 느낄 정도로요. 한 번은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친정은 땅끝마을 해남입니다. 거기서 연세 드신 부모님께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기는 당연히 힘드세요. 그래서 생신 전에 쉬는 날 남편과 저는 함께 해남에 내려갔다 오기로 했죠. 사실 친정이 워낙 거리가 멀어서 생신 때나 명절 때도 꼬박꼬박 챙기질 못해요. 그런데 마침 이번 아버지 생신이 칠순이라 그냥 넘길 수는 없어서 저는 부모님 모시고 좋은 호텔이라도 가서 하루 자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해남으로 가는 길에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기차표부터 해서 호텔 숙박비까지 몽땅 다 저더러 부담하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기분 좋게 가다가 저는 삽시간에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저는 화가 나서 투덜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분명 시댁 가족 행사 비용은 생활비에서 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 생신은 제가 내냐고요. 말하면서도 이런 소리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너무 서운해서 이야기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랍니다. 제 계산이 틀렸대요. 우리 아버지는 결혼 전에 이미 칠순이 지나셨잖아.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연세가 적으신데 매년 똑같이 다 생활비에서 지출할 수는 없지. 그건 공평하지가 않잖아. 저는 제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완전 진심이었어요. 여보, 그게 말이 돼?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 병원비 나가는 것도 당신이 내야지. 왜 그건 생활비 통장에서 내는 건데? 남편이 치사하게 나오니 저도 치사해 줄 수밖에 없더군요. 거의 매주 시아버지가 병원에 가시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자주 시댁에 갑니다. 남편과 함께 쓰는 가계부에 보면 분명 병원비와 약값까지 항상 남편이 계산한 걸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간식이며 과일도 항상 사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고 처음 처가에 내려가는 건데도 용돈 조금 준비한 거 말고는 빈손이면서 어쩜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나 싶었죠.
병원비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내신 보험료에서 지원받는 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내가 따로 정산해서 받고 있어. 당신, 내가 그런 것도 계산 안 하고 돈 관리하는 줄 알아? 남편은 항상 본인이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애초에 친정과 시댁을 만나는 횟수 자체가 다른데 엄연히 따지자면 당연히 시댁에 쓰는 비용이 더 많은 거죠. 이제와 말이지만 남편은 항상 자기만의 이상한 개똥 철학이 있었어요. 누구네 집에 더 쓰고 덜 썼다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고 치사하게 구느냐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시댁에 뭘 하든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말이죠. 서운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에 가서도 남편의 개똥 철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해남에 내려간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밭을 또 사셨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나이도 있으니 농사일을 줄이고 싶어 하셨지만 아버지는 돈이 생길 때마다 자꾸만 땅을 사서 농사를 더 지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힘든 게 싫어서 아버지에게 투덜댔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일꾼들 쓰면서 어머니 아버님 좀 쉬시라고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매일 하던 일인데. 그냥 너희 엄마랑 쉬엄쉬엄 하면 되는 걸 뭐하러 돈 들게 일꾼들을 써? 저는 아버지에게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리시고 엄마 좀 편하게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가만 보면 시골 남자든 서울 남자든 여자 마음 모르는 건 똑같구나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나섰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나서서 하더군요. 시골 분들은 참 이상해요. 서울하고 교육 수준이 달라서 그런가. 누가 고생을 하고 등 떠미는 것도 아닌데 고생을 사서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은 그 정도 돈 있으면 무조건 건물 사서 편하게 사는데 아버님은 뭐하러 힘들게 농사를 지으세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소리였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이 서방은 내가 땅 팔아서 서울에 건물이라도 사주길 바라나 보네. 왜? 내 돈으로 건물 사서 자네는 일도 안 하고 임대료 받으면서 팽팽 놀게? 아버지는 역정을 내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땀 흘리며 하는 노동은 머리 나쁘고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일로 생각한다면서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게 마음에 쓰여서 한 소리라고 애써 말을 돌렸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화가 나긴 했어요. 저희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평생을 바쳐서 해오신 배추 농사인데 남편이 그 기술과 시간을 무시했으니까요. 저는 결국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참고 있던 말을 했습니다. 당신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어머님한테 그 연세에 아버지 돌보시면서 장사도 안 되는 떡집 뭐하러 하시냐고 하면 당신 기분 좋아? 난 내가 도대체 뭘 실수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어머님이야 돈이 없으니까 장사라도 하시는 거지만 아버님은 돈도 많으시면서 사서 고생하시니까 드린 말씀이지. 아버님 괜히 못 배우신 거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는 거 아니야? 뭐? 당신 좋은 대학 좀 나왔다고 잘난 척하는 거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전문대 나온 나랑은 어떻게 결혼했대? 저희는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으르렁거리며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친정아버지 생신이었는데 오랜만에 내려가서 괜히 부모님 마음만 더 상하게 한 건 아닌가 싶어 이래저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자꾸만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마음에 쌓이다 보니 저도 남편을 전처럼 대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돈 관리만 공평하게 하면 뭐합니까? 집안일 같은 경우는 하나도 공평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결혼 전에 내내 혼자 살았기 때문에 몸에 밴 살림 노하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그런지 전혀 집안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매일 식사 준비도 제가 해둬야 했고 밥을 먹으면 설거지도 한 번도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었던 건 남편 방이었습니다. 거실이며 주방, 화장실 청소에는 손도 안 대면서 자기 방만 항상 멀끔하게 청소해 두었어요.
남편 방을 볼 때마다 저는 얄미웠습니다. 저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부러 다른 집안일은 귀찮아서 안 하는 거니까요. 저는 참다 참다 한마디 했어요. 출퇴근 시간도 비슷하고 월급도 비슷한데 왜 집안일은 제가 더 많이 하냐고요. 항상 뭐든지 공평하게 하는 사람이 왜 집안일은 그렇게 안 하는 거냐고요. 당신이야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루 종일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야. 매일 공부하면서 애들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 줄 알아?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데 집안일을 어떻게 해?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거 몰라서 이래? 나도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 누구는 집에 와서까지 일하고 싶은 줄 알아? 결혼 전에 당신이 한 말 까먹었어? 가족은 항상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거라며. 당신이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정말이지 벽하고 이야기해도 이것보다는 낫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남자와 결혼한 거였어요. 제 남편은 지적인 도시 남자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는 거였죠. 그제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결혼하자고 했을까 싶더군요. 인생이라는 게 참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타이밍에 제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미안하게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결혼하고 2년 넘게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때마침 생긴 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제게 조금만 더 참고 살아봐라. 그러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런 뜻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서운했어요. 남편이 저를 아내로서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저는 입덧이 너무 심했습니다. 물도 넘기질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미용실에서 일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 염색약 냄새를 맡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던 사장님께서 몇 달 쉬는 게 어떠느냐고 제안해 주셨어요. 요즘 직장들은 남자든 여자든 육아휴직도 쓰고 그런다는데 미용실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오래 함께 일한 사장님이라 월급은 챙겨주지 못해도 몇 달 쉬고 안정권에 접어들면 그때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남편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그 사장 말을 어떻게 믿어? 당신 쉬면 다른 사람 뽑을 텐데 막상 쉬다가 나간다고 하면 다시 그 사람을 자르겠어? 당연히 당신을 자르겠지. 아니야. 가게가 어차피 바빠서 한 사람 더 있기는 해야 한다고 나 나오면 같이 일하면 된다고 하셨어. 내가 쉬면 몇 달 생활비가 빠듯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기 생각해서 당신이 몇 달만 좀 수고해줘. 저는 이미 남편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아 애써 참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일을 쉬면 생활이 힘들어지는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남편은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한 달도 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당신 힘든 건 아는데 나중에 아이 나오면 우리 더 힘들어. 만약 쉬더라도 그때 쉬어야지. 그러려면 지금은 바짝 돈 모아놔야 된다고. 결국은 쉬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훨씬 많을 텐데 그깟 입덧으로 쉴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참 돌려서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매일 손님 머리를 말다 한 번, 드라이를 하다가 한 번, 화장실로 달려가서 간신히 구역질을 참아가며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일했습니다. 이게 다 제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쩌겠어요. 제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참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뱃속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꾹 참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남편은 다시 한번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더군요.
남편이 지금까지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바로 돈 관리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이라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컴퓨터를 쓸 일이 있어서 남편의 노트북을 빌려 쓴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 노트북은 켜자마자 자동으로 카톡이 로그인 되더라고요. 신경 쓰이게 자꾸만 카톡이 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언뜻 깜빡이는 내용의 숫자가 보이는데 분명 무슨 가격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너무 궁금해서 잠시 고민하다 카톡창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모르던 취미가 있더라고요. 그 취미는 바로 피규어 수집이었습니다. 카톡을 보내온 상대는 큰 규모의 피규어 가게 사장이었어요. 남편이 뭔가를 주문했는지 그 상품이 들어왔다고 카톡을 보내준 거였죠. 결혼해서 지금까지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저는 남편이 피규어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조금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이런 면도 있다는 게 인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카톡 내용을 보니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더군요. 제가 뻔히 남편 경제 상황을 다 아는데 이렇게 비싼 피규어를 산다는 건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제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 남편에게 방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었거든요. 아이가 생기면 당연히 아이 방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집엔 방이 2개뿐인데 이제 슬슬 부부 방을 합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도가 지나치게 제게 버럭했어요. 나는 결혼했어도 내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 그거 하나 지켜주기가 그렇게 힘들어? 애가 태어나면 바로 방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벌써부터 그래? 저도 이제 와서 남편이 뭐가 좋다고 한 방을 쓰고 싶겠어요. 단지 애가 생기면 짐도 지금보다 많아지고 아이 놀이방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 이야기였는데 순간 욱하니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바로 일어나서 남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 어딘가 피규어를 숨겨둔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 자기 방만 매일 쓸고 닦고 한 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남편 방에 붙박이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제가 모르는 박스가 꽤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뭐냐고 물어볼 때마다 학원에서 쓰는 자료들이라고 했었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피규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스를 다 꺼내놓은 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찾아봤거든요. 이 손바닥만한 장난감들이 다 얼마인지 말이죠. 퇴근하고 온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놀라서 입을 쩍 벌리더군요. 절대 제가 아는 한 남편 용돈으로 살만한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작정하고 저를 속이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피규어를 도대체 무슨 돈으로 샀냐고요. 남편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불안해하더니만 결국은 이실직고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여보, 내가 아주 옛날부터 모아오던 건데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봐봐, 이런 장난감이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 남편이 그렇게까지 당황하는 모습은 저도 처음이라 오히려 제가 당황스럽더군요. 그 순간 촉이 왔습니다. 이 인간이 제게 뭘 잘못하긴 분명히 잘못했구나 싶었죠.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잘못한 일이 있어도 쉽게 인정하는 법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죠. 내가 이미 다 알아봤어. 당신이 이 장난감들 산 가게에서 언제 구매하고 얼마 주고 샀는지 다 알아봤다고. 지금 당장 사실대로 말 안 해? 저는 뱃속에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 소리는 지르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입으로 진실을 들은 순간 저는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수준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역시나 아주 교묘하고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기를 쳐도 아주 제대로 치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남편에게 깜빡 속은 거였어요. 애초에 남편은 결혼 전부터 집안의 가장이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최근까지도 시아버지 암 투병 비용이며 병원비라고 가계부에 정리되었던 돈이 사실은 다 본인 취미로 쓴 돈이었어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따로 시어머니에게 용돈까지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저희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신 게 마음에 쓰이신다면서 결혼하고부터 계속 떡 팔아서 번 돈을 조금씩이나마 남편에게 용돈으로 보내주셨대요.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요. 철저하게 돈 관리는 하고 있다고 제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만 제 뒤통수를 이렇게 치네요. 저는 사실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입덧하고 힘들어서 잠깐만 쉰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모른 척 하더니만 남편은 그런 와중에도 저 조잡한 장난감이나 사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매일 학원에서 애들하고 씨름하며 힘들게 일하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겠다고 옷도 한 벌 잘 못 사고 아등바등 아끼면서 사는 게 안쓰러워서 저도 이것저것 포기하고 조금이나마 남편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남편을 믿지 못하겠더군요.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 월급도 제가 관리할 테니 이제는 뭐든 다 절반씩 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버럭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자기가 저를 속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돈을 다 허투루 쓴 건 아니라고요.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아서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저는 동네에 작은 미용실을 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친정은 멀고 시댁은 부탁할 상황이 아니었으니 저와 남편 둘이 오롯이 아들을 키워야 했죠. 하지만 직업상 퇴근이 늦은 저희 부부는 애 하나 키우기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이제 돌도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심각하게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말도 꺼내질 않았어요. 말해봐야 또 헛소리나 할 게 뻔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쉬는 날 남편과 시댁에 갔어요. 최근에 항암을 해도 차도가 보이질 않으셨거든요.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시댁에 들렀어요. 남편이야 미웠지만 손주라도 시아버지에게 많이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몰라도 시아버지는 제게 참 잘해주셨어요. 매일 서서 일하는 저를 위해 항상 시장 안에 친한 신발가게 사장님에게 편한 신발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매번 저에게 사다 주셨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싸고 좋은 물건이 아니어도 저를 생각해서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기 아들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제게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하셨죠. 아무리 일이 좋아도 그렇지 이제 돌도 안 된 애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두면 어떡해? 애 옆에는 당연히 엄마가 있어야지. 저도 당연히 일 그만두고 우리 아들 옆에 있어주고 싶죠. 근데 준영 씨가 제가 일 그만둔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저도 일을 그만둘 생각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얄미워서 한 말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집에 가는 길에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더군요. 당신 일 그만두고 싶으면 나랑 있을 때 얘기하면 되지. 그걸 꼭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 그걸 내가 먼저 얘기했어? 어머님이 내 속도 모르시고 나를 일 때문에 애를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엄마를 몰아가시잖아.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 근데 그거 알지? 당신 일 그만두면 처가 용돈도 못 드리고 생활비도 없는 거. 그래도 괜찮겠어?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일 그만둘 생각도 없지만 만약 내가 일 못하게 되면 그게 나 좋자고 일 그만두는 거야? 우리 아들 키워야 하니까 하는 말이잖아. 난 내 어린이집에 안 보내겠다고 한 적 없어. 엄마 아빠가 바빠서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난 몰라. 당신 일 그만둬도 난 절대 당신한테 생활비 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해. 저는 남편에게 떨어질 정도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남편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들의 아빠로만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결국 저는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기가 돌이 지나더니 어린이집을 안 가겠다고 거부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제일 어린애가 제일 일찍 등원해서 제일 늦게까지 있으니 많이 힘들었는지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안 가겠다고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얼마나 심한지 열 경기까지 할 정도였죠. 저는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으려고 해도 더는 못 보겠더군요.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며 세상을 다 잃은 듯 시무룩해져서 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을요. 저는 결국 친정의 손을 빌렸어요. 동네에 미용실을 내겠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제 자식을 키우려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미용실을 차렸어요. 저는 하루 종일 아들을 등에 업고 일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어쩌든 다 무시하고 제가 다 감수했어요. 일도 하고 아들도 제가 다 키웠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온몸 여기저기 안 쑤시는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어린이집에 떼어놓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장사도 제법 잘 됐습니다. 전에 월급 받을 때보다 많이 벌 때도 있고 좀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니 일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긴 해도 양심은 있었어요. 제가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고 나서부터는 퇴근하면 불이 나게 가게로 와서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갔죠. 밥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건 남편이 다 했어요. 그런 거라도 없었으면 남편과는 진작에 헤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이도 많이 자라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 이제 웬만해선 남편에게 화도 안 나고 서운한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제 남편의 만행은 끝이 없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셨는지 늦은 밤에 친정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참 동안 친정 아버지의 험담을 늘어놓으시며 하소연을 하셨어요. 아유, 매일이 총구석에만 처박혀서 농사만 지느라 답답해 죽겠다. 딸내미가 결혼해서 서울 사는데도 한번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라니. 친정어머니가 아무래도 서울에 놀러 오시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제가 20살 때부터 서울에 살았는데도 저희 친정어머니는 서울 구경 한 번 못 하셨어요. 저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바로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는 그냥 한번 해본 소리라고 아버지를 두고 어디 가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럼 친정아버지까지 같이 올라오시라고 했죠. 그래도 어머니는 망설이셨어요. 사위가 있는 집에 처가 식구들이 뭐하러 가냐고 됐다고 전화를 끊으셨죠. 저는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부처럼 사이좋은 부부 사이는 아니어도 지금까지 자식 낳아 키운 세월이 있는데 저희 부모에게는 그래도 자식 노릇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하나요? 친정 부모님을 며칠 집에 모시면서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일 모레 80인 노인네 둘이 무슨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그래. 안 그래도 요즘 바빠 죽겠는데 귀찮은 일 좀 만들지 마. 당신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우리 부모님 모시면 내가 뭐 당신더러 서울 구경 시켜드리라고 할까 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꺼. 제가 이런 인간한테 뭘 기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경을 어떻게 안 써? 서울 구경 오면 돈이 한두 푼 들어? 그 돈 다 우리 생활비인데 당신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난 분명히 말했다. 서울 올라오시지 못하게 해. 요즘 세상 촌스럽게 무슨 서울 구경이야. 그리고 그렇게 서울 구경하고 싶으시면 그냥 TV나 보시라고 해. 요즘 화면 잘 나오니까. 저는 개자식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아들에 있으니 참기로 했습니다. 저런 인간인 거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제가 알아서 하면 그만이었죠. 저는 보란듯이 부모님을 서울로 모셨어요. 그리고 서울 중심가에 호텔까지 예약해 드렸습니다. 미용실도 며칠 쉬고 아들하고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 구경을 했어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혼자 아들도 키우고 돈도 버는데 재수없는 남편과 굳이 살 이유가 있나 싶었죠. 친정 부모님과 함께 놀러 다니는 동안 그런 생각이 더 자주 들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렇게 싸우실 때는 언제고 좋은 거 구경하고 맛있는 거 드실 때는 서로를 챙기시더라고요. 침대에서 자본 적 없는 아버지가 혹시나 호텔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어머니는 침대 옆에 이불까지 깔아주시더라고요. 엄마는 아버지랑 살기 싫다고 했으면서 아버지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이불까지 챙겨주고 싶어? 이게 다 40년 넘게 서로 살붙이고 산 정 때문이지 뭐. 너도 이 서방이랑 40년 살아봐라. 그러면 알아. 저는 남편과는 40년은 살든 50년을 살든 절대 모를 것 같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과는 한 이불에서 자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친정부모님을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더니 남편은 똥 씹은 인상을 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딱 그때의 제 표정이었어요. 제가 남편의 피규어를 찾은 날 말이죠. 남편은 엄마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아들에게 들어가 자라고 하더군요. 이런 남편이 무서웠던 적도 있었어요. 혹시나 제가 싫어져서 헤어지자고 하면은 어쩌나 걱정했던 날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 인생에 남편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헤어지자고 하면 바로 그러자고 할 수 있을 정도였죠. 장인 장모님은 잘 내려가셨어?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 연락했으면 내가 모셔다 드렸을 텐데.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이상했어요. 분명 올라오시지 못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저는 바로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저런 소리를 할 인간이 아니니까요. 여보, 어머니 오늘 갑자기 쓰러지셨어.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놀라서 도대체 언제 쓰러지셨냐고 다급하게 물었죠. 시어머니께서 가게 문을 열다 쓰러지신 걸 시장분들이 보시고 응급실로 모시고 가셨다더라고요. 지금은 다행히 회복하셔서 남편이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왔다네요.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건데? 검사는 다 했어? 어디가 안 좋으신데?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긴 했지만 오랫동안 시아버지 간병을 하셨던 분이라 평소 당신이 알아서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감기도 안 걸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놀랐어요. 그런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니까요. 병원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네. 앞으로 이런 일 생길 수 있으니까 평소에 관리 잘하고 자식들이 옆에서 챙겨야 한대. 그래? 그래도 금방 깨어나셔서 다행이네. 당신이 자주 들려서 챙겨드려. 여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어머니 댁에 들어가서 살자. 어머니 떡집 정리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미용실 해. 아니다. 당신 힘든데 아예 일도 쉬어.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당신한테 생활비 줄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더러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고? 일도 쉬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나더군요. 그때 제 곁에 다가온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여보, 내가 잘할게.
우리 같이 엄마 모시고 살자. 어머니랑 같이 살면 바쁠 때 엄마가 애도 봐주시고 좋잖아. 짝. 저는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의 뺨을 한 대 날려줬습니다. 그러자 볼을 감싸며 눈을 번쩍 뜨더군요. 저는 그 순간 확신이 섰어요. 이 남자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가장 나를 위하는 일이겠구나 싶어서요. 마침 잘 됐다. 내가 괜한 걱정했어. 안 그래도 당신이랑 이혼하면 당신 갈 데도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앞으로 어머님이랑 둘이 오순도순 살면 되겠네. 저는 그 정도만 하고 방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 정도로 말했으면 알아듣겠거니 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남편이 제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끄덩이를 잡더라고요.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대? 이제야 진짜 본색이 나오더군요. 저는 진작 이런 인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나 고상한 척하지 사실 항상 제 앞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만 해대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던 남편 손을 뿌리치며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 인간이랑 이혼할 때 하더라도 복수는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남편 방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붙박이장을 활짝 열어 안에 박스를 다 바닥에 던져서 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가장 아끼던 피규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뒤따라온 남편이 잔뜩 쫄아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당장 내려놔! 저는 그대로 창가로 달려가 창문을 열고 피규어를 든 손을 뻗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밖으로 던져버릴 것처럼요. 남편은 손까지 덜덜 떨며 제게 사정을 했습니다. 여보, 그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신 안 그럴게. 그러니까 제발 던지지만 마.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미련 없이 창밖으로 피규어를 던져버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5층이에요. 피규어는 아주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와 남편처럼 말이죠. 남편은 맨발로 계단을 내려가 깨진 피규어를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찌나 통쾌한지 그날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 몰라요. 그렇게 서로의 바닥을 본 저희 부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사람을 들들 볶더니만 이혼도 쉽게 해주질 않더군요. 재산이라고 해봐야 전셋집 하나랑 친정 부모님께서 빌려서 차린 미용실 뿐인데 남편은 그것까지도 나누겠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 양육권까지 요구했죠. 정말 징글징글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전처럼 힘들지 않아요.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난 후부터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것처럼 속이 아주 시원하거든요. 이혼하면 집과 가게를 정리해서 아들과 바로 해남으로 내려갈 거예요. 가서 미용실을 하든 배추 농사를 하든 뭐든지 할 겁니다. 아들에게도 다 이야기해뒀습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살자고요. 아들은 아빠도 가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엄마가 아빠와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들은 당연히 서운해하는 것 같았지만 앞으로 커갈수록 아들은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서울에서 많이 고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돌아가니까요. 앞으로 아들과 함께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